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이번 21대 대선 전국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계시죠. 조갑재 TV의 조갑재 기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를 2000년에 창간했는데요. 그 전에 1988년부터 이제 월간 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월간지 업계에 아주 우뚝 서 있는 심층 취재 전문 기자가 이제 월간 조선의 조갑재 기자였습니다. 월간 조선 편집장 할 때. 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기자들 앞에서 기자론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청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월간 말지는 진보지, 월간 조선은 보수 매체였지만 뭐 성향과 이념은 달랐으나 심층 취재를 해나가는 모습, 맞습니다. 또 현장 취재를 해나가는 모습에서는 제가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기가 지금 오마이TV 스튜디오입니다만 저는 이제 월간 말지를 그만두고 오마이뉴스를 만들고 또 지금 오마이TV에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조갑재 선생님은 이제 월간 조선은 떠났지만 지금 유튜브 조갑재 TV를 통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 55년째거든요. 제가 모든 형식의 언론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네요. 문화부 기자, 사회부 기자, 그다음에 월간지 기자, 그다음에는 인터넷 뉴스를 인터넷 언론을 만들었거든요. 조갑재닷컴 1999년. 그다음에는 유튜브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방송에 출연하고 주간지에도 기사 쓰고 월간지에도 기사 쓰고 해가지고 그러시네요.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출발은 일간지였던 그렇습니다. 국제신문에서 국제신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체를 섭렵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간지는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이제 초간지 초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이 공간인데 함께 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그 말지 때 만난 이후에 좀 멀찌감치 이 오연호 대표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성장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의 중심적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45년생이시죠? 그렇습니다. 해방둥이. 만 80.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조갑재 TV에 하루에 몇 차례씩 막 생방송으로 올리더라고요. 세 분, 네 분 합니다. 세 분, 네 분 합니까? 그리고 조갑재닷컴에는 글을 쓰고 또 월간 조선에는 매달 하나씩 긴 글을 쓰고. 그러니까 조갑재 TV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구독자 수가 51만 6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자 조갑재라고 저는 호칭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만 옛날 생각도 나고요. 본인을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기자입니까? 논객입니까? 제가 명함에도 기자로 씁니다. 기자입니다. 그런데 논객은 이게 부른 사람 마음대로겠지만은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논객할 때 거의 객자, 손님 객자거든. 저는 손님처럼 어디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사건의 현장에 있든지 사람 만나고 해서 쓰는 거니까 이 기자라고 해야 됩니다. 논객하면은 조선조 그 사대부를 자꾸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제가 조갑재 TV를 봤더니 이렇게 그 편집의 포맷을 보니까 직접 촬영하고 그냥 편집도 직접 해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의 키네마스터라는 그 편집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화할 때 보통 원고 없이 합니다. 하고 거기에 자막 달고 올리는데 보통 1시간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도 있겠지만 댁에서도 하는 듯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차 타고 가다가 하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성과 속도거든요. 속도. 졸속. 저는 졸속을 좋아합니다. 졸속.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은 뭔가 좀
단순화해야 돼요. 편집도 단순화하고 네. 조금 거기에 서투고 네. 미감적으로는 안 맞는 거 있더라도 네.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만 80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전히 그렇게 바쁘게 스피드 있게 사시는 이유는요?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그 동년배 분들은 뭐 정원도 좀 가꾸고 여행도 하고 카페에서 차분히 앉아서 차담하고 이런 걸 또 즐기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아마 수십 년 동안 제일 의미 있는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인 기사가 생산된 데가 한국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6.25부터 11.6 사건, 12.12 사건, 또 최근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까지 그럼 이거를 구경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기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해피엔딩이에요. 이번 나는 계엄 사태도 이번 선거로서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좋은 구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는 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제일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관람료를 내고 앉아도 앉아야 할 자리에 거기 앉아서 글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월급도 받고 책도 쓰고 유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능력에 과분한 직업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저로서는 행운이고 좀 미안한 느낌도 있죠. 네, 그 길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만 그런 호기심 또 취재 현장, 취재건과 늘 함께하면서 분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은 속성이 특종을 추구합니다. 특종 욕심. 저는 지금도 특종 욕심이 있고 나만의 다른 것. 특종하면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자가 특종 욕심을 잃는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신기록이나 메달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 못 하잖아요. 기자가 기자 특종 욕심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기자가 아닌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옛날 그 고등학교 막 동창들도 계실 거고 같은 연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만나면요. 제가 1945년생인데 태어날 때 인구가 54만 명이었어요. 그때 영아 사망률이 10명 태어나면 3명이 죽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1945년생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반이고 죽은 사람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만나면은 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덤으로 산다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가만 만나보면 반 정도는 자기가 아프든지 부인이 아파요.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아프면 큰일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건강해 보이시고 또 역시 현역으로 이제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조갑재 선생님, 조갑재 기자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였죠.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도 있었고 이래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뉴스 매체에도 등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새삼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초대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지난 12월 3일 얘기부터 좀 한다면 그때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났다. 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지인이 전화를 걸어봤어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지만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짜뉴스가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그래 화면을 딱 트는 순간 그때는 비상계엄령 선포문을 읽은 직후였어요. 딱 첫 자막이 하나 떴어. 한동훈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속보로. 그게 제일 먼저 떴어요. 제일 먼저 뜬 걸 보고 화면을 켜니까 막 시민들이 몰려가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다음 제가 계엄 선포라는 그 뉴스를 금방 올렸습니다. 한 30분 뒤에 올렸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두 번째 올릴 때는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고. 오늘 중으로 비상계엄령 해제될 것. 아하. 왜냐? 네. 여당 대표가 반대를 하고 또 시민들이 몰려가고 네. 하니까 이거는 뭐 오늘 밤중에 틀림없이 해제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별 긴장감 네. 없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즉각 반대. 예. 이재명 대표는 긴급 라이브를 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라이브를 하면서 네. 차중해서 네. 유튜브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시민들 모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아주 신속하게 네. 대처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기자의 직감으로 이거는 윤석열이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순간 모든 오늘날의 윤석열의 운명이라든지 조기 네. 대선이라든지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강력한 당선 가능 네. 인물로 떠오른 것은 다 그 순간에 결정이 됐고 네. 그 순간에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고 그 순간 느꼈던 게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냥 실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네. 8대 0으로 탄핵이 되고 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네. 뭐 아주 대패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네. 바로 12월 4일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정보 아닐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그러한 비상계엄 조치를 그날 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등장한 이후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 네. 10일 뒤에 했던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건물로 옮긴다는 결정. 네.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네.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라고 네. 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선 반대한민국적 결정이거든요. 네네네. 그 청와대에 계셨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고민하면서 네. 나라를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네.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느냐.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면 다 아들한테 권력을 넘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네. 건국 대통령은 망명하고 건대화 대통령은 그 총 맞아 돌아가시고 한 그 판인데 네네. 현대사를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로 옮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로 네. 옮긴다는 게. 그리고 이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은 그 동선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네. 꼭 같은 컴파운드 안에 집무실과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리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길을 쓰고 막아야 할 보수 언론과 네. 보수 지식인들이 박수부대로 변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저도 뭐 글쓸 지면도 있고 유튜브도 하지만은 이건 특별히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문화일보 그 사설문 밑에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네. 역사적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다. 네. 특히 제가 걱정했던 것은 거기는 개괄지고 뒤에 네. 북한산처럼 어떤 공중공격을 막을 만한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거기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있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네. 어디서 미사일 한 방 때리면 같이 가버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네네네.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네.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한다는 사람으로 네. 몰아가지고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몰아내는 걸 보고 이걸로 나는 정치적으로 이거 끝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다 기록을 남겼어요. 네, 네, 네. 왜냐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아주 위태롭잖아요. 0.73%포인트 차이로 됐는데 네. 그 지지 기반을 만든 사람이 이준석의 대전략인데 여가부 폐지 그리고 세대 교체론으로 네. 해가지고 젊은 사람 그리고 중도층을 네. 묶었는데 이준석 후보를 이준석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아내는 즉시 지지율이 50%에서 2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 구조가 작년 총선까지 계속됐죠. 네네.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것은 작년 2월 6일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네.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의사가 모자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OECD 통계를 몇 개만 인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네. 그런데 그게 의료 대란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게 지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는 이게 총선에 네. 한때 그게 여론에 플러스로 작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반수 제1당 될지도 모르겠다는 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저는 그때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봤어요. 아하. 대피한다고 봤어요. 네네. 그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유턴을 해야 될 텐데 계속 네. 밀어붙였잖아요. 아하.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부른 직접적인 동기는 의료 대란, 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덕수 그다음에 이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등 브레이크도 걸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관료적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타성으로 네.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수치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냐면은 네.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가지고 매년 의사 수를 2,000명 늘리겠다고 하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문의 배출이 이번에 2,500명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의사 배출도 한 2,500명이 줄었습니다. 5,000명이 줄었어요. 네. 2,000명 늘리려다가 5,000명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적자로 도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근보재정 3조를 땡겨가지고 썼잖아요. 네. 그리고 초과 사망자,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네. 지금 통계마다 다른데 수천 명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글 쓰거나 이제 방송할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탄핵감입니다. 그 헌법 여러 가지 위반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 선포가 나오니까 네. 제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대로 그냥 굴러가서 저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퀴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 해왔고 네.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했고 근데 그것만으로 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결국은 했을까요? 비상계엄은? 뭐 겉으로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네. 부정선거를 말하자면은 밝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명분이라고 보고 네. 실질적인 이유는 네. 김건희 씨 보호가 아니냐 하는 추론을 합니다. 추론이죠. 예. 그거는 앞으로 네. 언론이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과 이제 또 수사가 계속 되겠죠. 수사에서 거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종합하고 제가 윤석열 그쪽과 가까운 사람 그동안에 한 수십 명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진짜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뭐냐. 네. 그중에 네. 단 한 사람도 네.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한 거라고 답한 사람이 없고 거의 전부가 네. 부인 보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에 불을 질러가지고 네. 보수 세력도 망가뜨려 버리고 본인도 네. 저렇게 되고 이건 무슨 뭐 맥베스 같은 네. 희곡으로 만들어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여러 가지가 부인 관련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단의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목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목표를 주면은 네. 최소한 이 계엄군은 한 3개 사단 정도는 동원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국회도 네. 완벽하게 봉쇄를 해야 되고 아니 반국가 세력은 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김용현 국방장관이 네. 아니 이러면은 이게 계엄이 됩니까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뭘까요? 그러면 계몽령인가요? 계몽령은 아니니까 다른 네. 의도가 있었다. 김건희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계엄령이니까 이렇게 준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12월 3일 몇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네. 윤석열 정권이 뭔가 계엄을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예 국회에서 그냥. 했죠. 그때는 우리 조갑재 기자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엉뚱한 이야기를 턱도 없는 이야기,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저녁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의 설명은 네. 몇 번의 인사, 강성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네.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네, 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은 권력자가 퇴로가 막히면은 부하들 네. 만만한 부하들 데리고 네. 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거를 잠그고 농성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고급 정보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그 네. 박선원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네.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하고 맞춰보면 꽤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안가에서 이게 모임 같은 게. 조금 고급 정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래요. 자,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얘기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목도 좀 궁금증이 많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이었네요.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이제 정규재 TV 대표랑 같이 만나셨는데 이날 만나기 며칠 전쯤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나요? 일주일 전에 우리 정규재 주비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해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였습니까? 저야 뭐 이승만부터 지난 문재인 네. 대통령까지 네. 그 사이에 두 분 빼고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 윤부선 대통령 빼고 네. 다 책을 한 권씩 썼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최고인 뉴스원이거든요. 네. 아니 기자가 최고인 더구나 특종을 추구하는 기자가 최고인 뉴스원을 만나는 것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어요. 네. 물론 이렇게 만나면은 뭐 말이 많겠구나 생각했지만은 그건 내가 기자니까. 그래요. 기자가 사람 가리면서 만나면 그 기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뭔가 중도 보수로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는데 아마도 보수 쪽 지인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로부터 아니 만남 자체를 뭐하러 하냐 그 판에 왜 들어가냐 이렇게 좀 지적하실 법도 했겠습니다. 그 부담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무하고도 의논도 안 했고 그럼 뭐 당연히 만나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네. 아니 이용된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이롭게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이용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악용되면 나쁘지. 네, 네, 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용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만나가지고 나눈 이야기 중에서 네, 네. 뭐 건설적이고 네.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내가 글을 쓰면 되는 거고 네. 하고 하니까 또 그 비공개로 만난다니까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마이크 들이대고 하면은 네. 그게 좀 우습게 되지만은. 근데 어쨌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예. 조갑재 TV 구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 지지자들이 많을 터인데 혹시 구독자가 좀 떨어진 건 아닌가요?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 계엄 사태 이후에 구독자가 상당히 늘어요. 한 달에 한 5, 6천 명씩 늡니다. 아,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날 4월 21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자료를 조사했을 법도 한데 좀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네. 네. 우리 오 대표가 낸 책 있잖아요. 오마이뉴스에서 낸 책. 예, 그 뭡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걸 읽어보셨나요? 그 책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날 밤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인데 그때 아주 기민하게 행동한 거.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아주 재밌게 읽었고. 또 만화로 만들어진 것도 읽었습니다. 네, 이재명의 길인가 그렇죠. 아니 뭐 악마는 아니다. 그런 거. 그 만화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읽어보고 묘한 접점을 하나 찾았어요. 네. 저는 이 대면해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안 만났는데 저는
또 비판하는 글과 네. 영상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접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만날 뻔도 했더라고. 네. 그게 80년대 후반인데 그때 우리 사무실 옆에 네. 서소문에 명지빌딩이라고 있었고 명지빌딩 9층인지 거기에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조영래 변호사. 네. 네. 조영래 변호사하고 매우 가까웠어요. 그래서 수시로 거기 가고 거기 가면은 그때 민주화 운동 한참 열심히 할 때니까 그 뭐 이상수 변호사라든지 네. 그 사무실에 천정배 변호사 있었고 네. 박서군 씨 진보연대 네. 박서군 씨도 거기 있었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아지트였어요. 기자도 만나고 활동가도 만나고. 조영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요. 그분이 아주 후득한 사람이고 네.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시보를 했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예. 청년 변호사 때 시보를 했더라고. 네네. 시보를 했다면은 아마 스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때 망원동 소송을 할 때 그 네. 서류 정리하고 했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개업하려고 하니까 그 조 변호사가 500만 원을 주면서 네. 그걸 또 쓰놨대. 쓰면서 더 고마웠던 것은 그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자신을 알아주는 데 대해서 네. 고마웠다는 그 기절이 생각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첫 대목을 언급하시면서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네.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 표현을 딱 듣자마자 네. 월간조선 조갑재 기자의 현장 취재 타이틀이 늘 항상 그 제목으로 있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셨을 터인데 예. 어떤 책으로 느껴졌습니까? 역사적 기록이죠. 역사적 기록이다. 그러니까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대한 이제 믿을 만한 기록이 두 권이 나왔어요. 네.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두 사람이 기록.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영상으로 많이 찍혀 있고 하니까 네. 이건 딱 앞으로 영화로 만들어야 돼. 그래요. 12월 3일. 그런 결정적 순간이 그 정도로 딱 압축된 결정적 순간이 11.6 사건이거든요. 네. 11.6 사건이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전후로 해가지고 네. 1시간 동안 그 공정동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거의 분단위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네. 그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18년의 박정희 집권을 끝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등장이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으로 네. 좌우가 됐으니까 30년을 결정했어요. 네. 그러면은 12월 3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네. 과연 한국 현대사의 몇 년을 결정할까? 3년을 결정했습니다. 그죠? 네. 지난 3년을 이렇게 마감을 했고 네. 앞으로 여기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세력 네.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앞으로 전개될 거냐 네. 하는 그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2.12 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생중계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12월 3일 때는 이 오마이TV는 바로 여의도에 근처에 있어가지고 바로 현장에 달려갔고 당시 전 과정을 기록을 했고 동시 접속자가 69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식사 메뉴는 뭐였습니까? 한식이었군요. 먹는 것보다는 말하는데 신경 썼으니까. 그래요. 자세한 메뉴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는 왜 조갑재 기자를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그건 서로 안 물었어요. 그래요. 다만 첫 하니까 나는 옛날에 조갑재 대표 좋아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뭘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 그때 1980년대 후반의 저를 좋아했다는 뜻으로 보였어요. 네. 1980 앞으로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이 1980년대를 연구를 해야 돼요. 1980년대의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생생하잖아요. 80년대. 네. 80년대의 예, 그건 절대 암울한 시대도 아니고 네. 예, 피를 흘리면서 시작된 80년이지만 마칠 때는 민주화된 그렇죠. 나라로 네. 그리고 중간에 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동북 공산권이 무너지는 네. 충격을 주고 하는 이런 가장 순수했던 시대입니다. 네. 특히 1985년 2.12 총선, 네. 2.12 총선 이후에 민주화가 대세가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87년 6.29 선언, 그 다음에 12월 선거. 네. 그때 최소한 6.29 선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화, 직선제. 네. 그러다가 6.29 선언 이후에 12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김영삼, 김대중 동시 출마로 갔어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역 감정,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분열된 겁니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 자주 만났던 사람, 요새 가끔 또 연락이 네. 돼요. 네. 네. 그때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하고 네. 요새 좀 비슷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도 비상계엄이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데는 네. 뭐 좌우나 뭐 지역이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자, 이제 일부는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만나봤더니 명랑하더라 뭐 이런 표현들. 근데 3시간 동안 만났는데 그때 받은 인상은 어땠습니까? 경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낙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화가 편하고 아주 능력 위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 실용주의자 네. 또는 실리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건 제가 받은 인상이고 네. 그러나 정치인은 네. 그분의 정책과 행동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뭐 그 인상기로는 그랬어요. 원래는 선입견은 어땠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선입견은 저는 뭐 별로 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었어요. 네. 네. 저는 기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뭐 미워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극도로 좋아한다든지 하는 쪽으로는 잘 안 가요. 네. 그 사안만 보고 그러는데 다만 보통 정치인은 저런 사건 하나만 걸려도 네. 다른 데 일을 못 하는데 4개, 5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저런 얼굴로 네. 견딜까 하는 그런 좀 미스테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미스테리가 쭉 풀렸습니까? 그날? 그분은 뭐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3분 중에 누가 제일 제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하고 우리 당시 이 대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대표도 많이 했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만남에서 호기심도 있었고 가장 그 당시로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함께했을 텐데 그때 어떤 좀 제안도 직접 했습니까? 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니까. 네. 뭐 내가 보수적 입장이나 무슨 뭐 이런 이념적 입장을 떠나서 네네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이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 첫째는 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다고요. 그죠? 네네. 용산에 조금 있다가 청와대를 고쳐서 돌아가면은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네. 청와대에서 해라. 청와대에서 일단 돌아가면은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수도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진통이 많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더구나 이게 어떤 나라의 수도 이전은 엄청난 일이고 네. 수도 이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내전, 내분, 암살 네. 이런 제가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이분의 말씀은 약간 동감을 표시하면서 네. 세종시로 옮긴다는 그 공약은 했지만은 그렇게 할 경우에 개헌 문제라든지 또는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한다.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아마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내륙으로 더구나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네.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도 안 맞거든요. 네. 또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네.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안보 정책보다 더 앞선 정책이 네. 언어 정책이거든요. 언어 정책. 그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지금 70%는 한자어로 표기가 돼야 되고 30%는 한글로 표기해도 되니까 네. 한자와 한글을 병기를 해야 됩니다. 혼용을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한글 전용을 의무화를 하고 언론도 한자를 쓰지 않게 됨으로써 한국어가 네.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정확한 표현력이 되지 않고 어휘력이 줄어들고 문해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서 우리 언어 생활의 결과로서 분별력 네네. 이런 게 떨어지고 그리고 말이 험해지고 특히 정치권에서 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한자를 꼭 써야 된다. 한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당하기 전에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병기하기로 욕을 먹어가면서 그 정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그걸 폐기시키더라고요. 네. 그건 난 미래를 위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그 나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이야기에 상당히 동감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란 이 이름이 얼마나 잘 지은 이름이냐. 이재명 보기 한자로 쓰면 보기도 좋고 네. 더구나 거기에 밝은 명자가 있잖아요. 네. 명랑하라고 지었는데 실제로 명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자 이름과 그 사람 뭐 운명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자, 그렇게 두 가지나 얘기했으면 진짜 그날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그리고 또 하나 했어요. 네, 또 하나요. 또 하나 그 사람 동감한 거예요. 네. 동감한 거는 제가 한국 현대사를 저희 취재의 중심 테마로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네. 기자 조갑제하면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 취재. 부마 사태, 12.6 사건, 12.12 사건, 네. 5.17 그리고 5.18 광주 이거는 다 네. 제가 책을 한 권씩 다 썼다고.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는 뭐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해야 된다. 내가 회고록을 다른 사람이 써서 받으면 딱 하루 만에 다 읽게 된다. 네. 다 재미가 있다. 다 드라마를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의 회고록을 모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은 네. 아마 세계 최고의 기록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그걸 뭐 좋은 거는 현상금도 주고 출판도 할 수 있고 네. 또 기록을 남겨가지고 손자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더구나 요새 출판이 쉽잖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이재명 대표의 책 제목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인데 네. 지난 현대사의 이 위대한 업적도 국민 개개인들이 모여서 한 거니까 예. 그들의 스토리를 잘 정리를 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자서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조갑재 기자의 제안은 그걸 국가가 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네. 국가적 프로젝트 옛날 같으면 새마을 운동 그리고 서울 올림픽 이게 다 국가적 프로젝트였어요. 네네. 거기에 국민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고록 쓰기 운동은 우리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두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네. 다 거기에 글을 보태면은
그 자료가 네. 엄청난 자료가 되고 그걸 네. 모아놓으면은 거기서 좋은 소설도 나올 거고 영화도 나올 거고 얼마나 또 생산성이 많겠습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우리의 이 오마이뉴스의 모토인 모든 시민은 기자다. 아, 그거 통하네. 이거 네. 통하네요. 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만약에 구체화해 본다면은 이제 글을 평상시에 잘 쓰고 또 예. 출판 여력이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내겠지만 예. 그러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이런 지방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신청을 하면 그렇죠. 그 자기 말을 하고 싶은 분과 그렇죠. 작가를 연결해서 예, 할 수도 기록하기도 있고. 하고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네요. 구술도 하고 그 남기는 방법이 이제는 다양해졌잖아요. 네. 글 말고 사진 그리고 뭐 녹음, 영상 이런 것도 네.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 이제 그 국제신문 기자를 하신 다음에 월간지로 마당에서 한 3년 동안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매체가 그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기 저 세미 깊은 물, 사상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일반인들의 언어를 기록하고 구술하고 해서 책으로 막 내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이고 뭐 유튜브 시대이니까 훨씬 더 편하게 그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절대 이건 국가 주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참여 인원이 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글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옆에 구술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굳이 왜 이걸 국가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걸 강조하십니까? 국가주도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국가가 코오디네이션을 해야지. 그러나 국가주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여자가 많아야 된다. 네. 어느 뭐 한두 신문사가 주최한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 네. 온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기록하는 네. 순간부터 사람이 좀 엄숙해지잖아요. 네. 그걸 읽는 그 아마 가족들이 먼저 읽을 거라고. 네. 전 국민적으로 어쩌면 그렇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세계에서 이런 자료가 없다 이거죠. 세계에서 이런 프로젝트도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재명 메모를 하더라고요. 후보는 메모.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메모 끝난 잘하면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나를 유능한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유세 때마다 얘기를 하고 기획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유능한가? 이분이 과연 유능한가? 여기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론 뭐 3시간의 만남으로 다 파악될 수는 없겠죠.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이건 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 능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능력만 보면 뭐 유능하죠. 이제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유능하냐 안 하느냐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네. 본인이 증명해야 되지. 그렇죠? 네. 그 캐파빌리티는 엄청나죠, 사실은. 그건 뭐 과거에 전력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당 대표를 해가면서 네. 그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간 과정 오늘까지 온 거. 그 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네. 득표율, 표차 네. 이런 게 그분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유능하도록. 네. 했으면 좋겠다. 자, 4월 21일 그 3시간의 만남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 질문하지 않는 것 중에 그래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다면요? 대통령이란 말을 네.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우두머리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아주 멋진 해석.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대칭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하여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네. 문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법이냐? 그건 헌법에 기초해야 된다. 네. 헌법에 기초하면은 진보, 좌파, 좌우 거기에 헌법에 안 적혀 있지 않느냐? 네네네. 헌법에는 딱 두 가지거든요. 개인과 국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링컨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링컨은 나는 헌법이란 눈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합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밥값은 누가 냈습니까? 먼저 갔어요. 먼저 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갔다는 거죠. 계산하려고 거기 가보니까 혼자 자기 밥값만 내고 갔더라고요.
그게 김영란법 이걸 의식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랬던 어쨌든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 오히려. 상쾌한 뒷맛이라고 내가 어디 표현을 했는데. 상쾌한 뒷맛. 경쾌한 뒷맛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상쾌한 뒷맛, 경쾌한 뒷맛 그런 이야기했는데. 네. 아주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김영란법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먼저 가야 되는데 제 목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렇죠.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은 현대사에 대한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또 현대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1987년 이제 직선제 이후에 우리가 여러 대통령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역대 대통령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누구의 장점과 누구의 장점을 결합하면 좋을까요? 저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대와 조건이 다르거든요. 네네. 다만 역사에서 얻어야 될 것은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참고예요. 자꾸 역사 교훈 하는데 그 교훈은 현실. 2015년의 교훈은 2015년의 대한민국과 세계의 현실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다만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는 역사와 마주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쟁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순간부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사실은 민주당의 총재라는 생각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래, 그렇게 넓게 보고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를 따뜻한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즉, 그 앞에 전임자가 13명이니까 이분은 14층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14층. 14층에 쓴다는 것은 그 앞에 전임자들의 잘한 것 못한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위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거를 김영삼 대통령식으로 앞에 걸 부정해버리면은 도로 내려온다고 잘못하면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긍정적 역사관을 갖는다는 게 대통령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정책 마인드라기보다는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역사관. 그렇다고 뭐 턱도 없이 미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의 77년 역사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고 이걸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자연스럽게 국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는 딱 한마디 말로 다 설명된다 봅니다. 실사구시. 동양에서 만들어낸 어떤 정치 철학적 용어 중에서는 최고가 실사구시죠. 가장 짧고 가장 위대한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 실은 현실이고 사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한다는 뜻이 실사구시인데 그 사회에는 과학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사실과 과학에 기초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 백낙천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이 자리에서 오연호 가문따 이 자리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2년 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력을 평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 민주당 계열 쪽에서 최고의 정치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 장악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됐는데 요사이 보니까 일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컨대 뭐 한 500만 표 차이로 이긴다면은 그 수치로서 뭐 증명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제일 중요한 게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증명하려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집권할 때의 성적표가 진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저도 이제 대여섯 번 인터뷰했습니다만 조갑재 기자는 아마 더 많이 인터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후보를 백낙준 교수가 비교를 한 건데 어떤 점에서 아까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건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사람이에요. 네, 저는 좀 지지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가장 장시간 인터뷰를 저처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인터뷰하면 아무리 짧아도 2시간, 많을 때는 6시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그때는 총재니까 총재 주변 인물들은 저하고 인터뷰한다 하면은 막 준비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있지. 보수 언론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겠다는. 그리고 또 심층적으로 해주니까. 그럼 또 뭐 어떤 이야기든지 다 실을. 원고지 200매, 300매 막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떤 거는 한 300매. 단편 소설 분량의 그 인터뷰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대중 정치인이죠. 진정한 대중 정치인 두 사람인데 이승만 그리고 김대중, 즉 진정한 대중 정치인이라는 것은 여론을 움직여서 권력을 잡는다는 거죠. 또 여론을 움직여서 상대방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론에서 어떤 힘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분 다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꼼꼼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치밀한 계획. 그건 아주 전율이 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예가 있는데 1993년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영국에 가서 있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석유 호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6시간을 했습니다. 그걸 정리하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프루프리딩을 위해서 돌려드렸어요. 마감 시간 이야기하면서. 근데 하루 전에 전화가 오더니 하루만 더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서 저한테 왔어요. 그거 누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돈 될 것 같은데 그게 세필, 이 사인 아주 그 가늘게 나오는 펜이죠. 빨간 걸 가지고 교정을 봤어요. 기록을 교정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언어 감각. 1급 편집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춤법을 맞춰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자면 그런 분입니다. 아주 치밀한 그런 분인데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 특히 2000년에 6월 김정일을 만나서 맺었던 6.15선언 또 그걸 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현금 준 거 이게 그 뒤에 미친 영향 그때 핵개발로 포코나로 몰렸던 김정일을 더 압박을 해가지고 꺾을 수 있었는데 탈출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김대중과 이 이재명 정치 지도자로서의 비교를 한다면 어떤 점이 닮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확실하게 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당을 굉장히 효율적인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만났을 때. 당원 뭐 협의되는 당원이 한 100만 명 되는 모이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디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시고 아침만 되면은 뭐 연찬회 뭐 스터디 그룹 이런 게 많은데 70%가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을 써보니까 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능한 사람을 썼더니 첫째 고마워하지도 않고 사고 칠 가능성이 많더라. 그래서 친소 관계를 떠나서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비상계엄, 이제 내란으로 수사당국 이제 이름 지었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어디고 또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 이런 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째 보복 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안 하기가. 네. 이미 지금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과 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아닌 상태에서. 네.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말리고 싶은데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면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면은 네.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해야 될 소지가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검찰이 시키지도 않아도 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 내란 수사는 뭐 확실하게 할 건데 그걸 네. 특검 형식으로 할지 네. 아니면 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만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공모에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과 과실 네.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실 부분까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네.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잡아 넣는 식의 수사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보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사는 네. 책임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그런데 그 대부분은 지금 또 구속돼 있다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더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네. 아마 있긴 있겠죠. 네.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관계가 네. 이번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치권이든 사회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진보 보수라는 이 프레임을 쓰지 않았습니까? 뭐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뭐 편리하게 그렇게 그냥 써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예, 예.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새롭게 뭔가 구분법이 있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셨는데 네. 과거에 진보 보수라면은 그건 결국은 저 사회주의냐 네. 그 자유민주주의냐 네. 계급투쟁론을 믿느냐 아니면은 개인의 존엄성을 믿느냐 하는 이런 걸로 구분해 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한 30년 전 20년 전까지도 맞았던 것 같은데 요사이 자꾸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걸 잘 보여준 게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였고 네.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이게 새로운 중심 세력이 만들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네. 요새 제가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네.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자영업자들하고 생산직 노동자들하고 네. 사무실 근무자들 네. 이 사람들이 전 유권자의 63%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영업자, 네. 노무직, 그다음에 사무직. 네. 이 사람들이 거의 균일하게 한 5대 3의 비율로 이재명 지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공감대가 뭐냐? 네. 이 사람들이 생활인들입니다. 생활인들. 네. 이 생활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분노를 폭발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중도. 네. 중도의 이재명 지지가 5대 3. 그러니까 5 이재명 3 김문수 또 이게 비슷해요. 네. 그러고 소득 계층별로 하면은 중간층의 이재명 지지가 또 이거 5대 3이에요. 네. 아주 묘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첫째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이고 생활 수준으로는 중산층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생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강력한 이재명 지지로
돌았습니다. 네. 저는 이 세력을 네. 좌, 진보 이러지 부르지 말고 한국의 중심 세력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중심 세력. 바이털 센터. 바이털이라는 뜻은 아주 활동적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하고 겹치느냐 하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에요. 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진보만 간 것도 아니고 탄핵 네. 찬성을 보면은 보수의 한 30, 40%, 네. 중도의 한 60%, 진보의 한 80, 90%. 네, 네, 네. 이 정은 이념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네. 저는 첫째 법치, 사실, 그다음에 상식, 네. 그다음에 과학 이런 걸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국 사회의 중견층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는 가정주부, 네. 무직자, 농림, 임업, 뭐 업, 네. 종사자들 해가지고 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조금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네. 해가지고 네. 한국의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에 보면 지지 기반이 완전히 네. 아하. 많이 달라지고 이래 되면은 수십 년 동안 저런 보수로는 보수가 갱생하지 못하면은 집권은 어렵겠구나 하는 네.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 네. 이번 이제 12.3 비상개혁 그리고 그 이후 진행된 과정에서 그동안 써왔던 보수 진보 이거보다는 법과 사실 상식. 요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상식파냐 비상식파냐 이렇게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고 네, 하여튼 좋은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용어를 잘못 만들면 그게 네, 네. 토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지금 이제 사전 투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인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활인들의 분노 투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특히 자영업자들. 저는 자영업자들을 자주 만나는 편인데 네. 저는 이제 택시만 타고 다니니까 네. 개인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속으로 부글부글 했던 사람들이 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의견은 또 별로 대표로 해주는 사람들도 없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이죠. 우리나라 네. 지금 전망치를 0.8%로 전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장률을. 네. 그리고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경제 성장률. 네. 마이너스 성장. 이건 완전히 윤석열 계엄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투표율을 높일 거라고 봅니다. 아하, 일종의 분노 투표지. 네. 이제 조갑제 TV에서도 여러 분석을 하고 계시던데 결과적으로 6월 3일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빅3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본다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네. 5대 3대 1 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5대 3대 1 구도. 네, 네, 네. 여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5대 3대 1. 그런데 표차는 뭐 400만 표에서 많으면 한 600만 표 차이? 네. 그 범위가 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 여론조사의 추이가 끝까지 이제 계속 된 거죠. 될 가능성이. 제가 87년부터 대통령 선거 취재를 9번째 하고 있는데 네네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을 때 1등 하던 사람이 다 당선됐잖아요. 네. 기적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3천만 표 이상이 네. 3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획획 바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등이었던 김문수 후보의 그간의 전략, 지난 공식 선거 운동 동안의 전략을 본다면 뭔가 제대로 된 반전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거 전략 전술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난 5월 3일에 네. 국민의힘이 네.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네. 김문수 후보를 네. 뽑음으로써 네.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거죠. 그런 후보로는 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이번 선거가 결국 계엄
대한 심판이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데 네. 윤석열과 단절한 사람만이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못하는 사람 그쪽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으니까 네. 지금까지 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하려면은 딱 후보로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윤석열 탈당 요구하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네. 뭐 특검도 내가 대통령 되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겠다. 뭐 이 네. 정도로 해놓고 네. 선거운동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아까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이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있다. 자,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면 윤석열, 김건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은? 그건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데, 네. 뭐 그러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말고는 뭐 무기징역 아닙니까? 예.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갈라지겠죠.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가 갈라지겠죠. 그 윤석열을 추종한 세력은 윤석열을 추종했다는 것은 불법 개헌과 거짓말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수가 아니잖아요. 네. 가짜잖아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네. 한국 보수를 치열한 반성 위에 다시 재건해야 되죠. 네. 재건해야 되는데 그걸 이끌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권을 한동훈 세력이 잡느냐 네. 못 잡느냐. 그리고 지금의 이 경상도 그중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뒷받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상도 잔민형 같은 네. 이런 보수 정당으로서 계속 존립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분당, 해치 모여 같은 아주 극단적인 무슨 처방이 있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초반부터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시도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서 볼 때는 그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네.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요사이 발표되는 그 공약 네. 그리고 이번 세 차례의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보면은 저게 과연 보수냐, 중도냐, 네. 오히려 문재인 시즌 2 아니냐. 특히 한국의 에너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건 원자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풍력, 뭐 태양광, 재생 발전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세계 대세와도 맞지 않고 과학의 그 원리와도 맞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쪽에 찬성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과 그렇죠. 후가 달라진 사람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모든 대통령은 일단 네.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딱 둘러싸이잖아요. 우선 경호원으로부터 둘러싸이고 그렇습니다. 측근으로부터 딱 둘러싸이고 네. 그다음 외부와 거의 자동적으로 네.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네, 네, 네. 뭐 문자 메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네. 전에 만났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던데 네. 이 어떤 부서마다 항상 반대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각 정부 부처마다 레드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감사위원 뭐 하게 아니 그 옴부즈맨 있으면 좋겠네. 옴부즈맨 그 제안을 조갑재 기자가 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안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안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 직무도 맡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자문에만 응하고 무슨 뭐 부탁할 것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국민 전체 역사 전체를 보면서 조언해 줄 사람 어떻게 보면 와이즈맨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사실상 저게 저 자리가 고독한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몸이 자기 몸 아니잖아요. 국가의 몸이잖아요. 지금이 이 선거운동 기간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기간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더구나 이게 완충 기간 없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관왕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에다가 행정부 수장에다가 국가를 대표하는 저 원수인데 이럴 때 좀 느긋하게 있어야 참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가장 느긋했던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분이 왜 느긋할 수 있냐면 좋은 장관들을 써서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넘겨주고 자기는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능한지 저는 단임제 대통령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은 과연 느긋할까 어떨까요? 굉장히 스스로가 너무 부지런한 성격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스스로가 내부에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보면 또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참 느긋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직무를 맡기니까. 그러니까 이 단임제의 장점이 있잖아요. 뭐 재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로지 국익,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인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왜 난 앞으로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간 좀 낭비성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유세의 시작을 경청 투어로부터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다양한 사람에게 귀를 좀 열고 이러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뭐 토론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수많은 약속하고 공약했잖아요. 저는 그걸 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흔히 우리 기자들 만나면 농담하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빨리 망하는 방법은 공약대로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빨리 망하는 방법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빨리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헌법, 국가이익, 국민, 역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좀 크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장 큰 자리인데 가장 큰 자리에서 가장 작게 행동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게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한국 현대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중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있지만은 그게 다 그 시대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만든 역사니까 이 역사의 정통성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하는 거죠. 그걸 허물지 말고 허물면은 13층 건물 세웠다가 다시 1층으로 돌아오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긴 시간 저랑 참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조갑재 TV도 계속 하시고 기자 조갑재로서 계속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도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가슴이 뛰잖아요. 아까 총 다 따지면은 50 몇 년이라고 했나요? 55년째입니다. 55년째. 매우 다양한 기사를 그렇죠. 그동안 써오셨는데 그 전체를 말이죠. 딱 하나의 기사의 연재 시리즈였다라고 본다면 뭐에 대한 취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한국 현대사의 이
가장 중요한 사건 때마다 제가 인연을 맺었고 네. 그 사건에 의해서 저희 운명도 바뀌고 또는 저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간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또는 결정적 인터뷰 또는 네. 결정적 기사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저는 고문에 대한 책을 기사를 네. 많이 썼습니다. 네. 지금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성취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네. 지난 50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노력, 특히 그 기자들, 네. 민주화 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을 고문 없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제가 사회부 기자로 일할 때는 경찰서에서 기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나 요 좀도둑을 형사들이 막 고문하고 네. 그 경찰서 안에서 했고 기자들이 그걸 보고도 그냥 뭐 눈감아 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네. 이걸 통해서 역사가 확 바뀌면서 지금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한국 2000년 민족사에서 처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민족사 2000년의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네. 전성기를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어떤 위대한 성취, 고마움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이걸 기록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목표는 부국 강등은 이루어서니까 이제는 좀 선도적인 국가, 이른바 인류 국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월간 조선에서 이제 올해 몸담았는데 몇 달 전에 월간 조선에서 그런 기획을 했더군요. 해방 80년 한국을 만든 80인 그 중에 조갑재 편집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조현호 대표도 이름 올라 있었대요. 저도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 저는 보니까 탐사 취재의 뭐 개척자다 이런 네. 거고 이쪽은 이제 시민 네. 기자 쪽인데 네. 그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죠.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별로 재주도 없는 사람이 네. 기자라는 직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네. 한국 현대사의 이 격동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잉 평가된 거지. 네. 네, 그렇게 생각.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가슴이 설레인다. 예. 네. 자,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제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5년이 되었고 이제 지금은 오마이 TV라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한 20년 만에 처음 뵀습니다. 네. 이번에. 네. 그 사이에 우리 오연호 대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특히 이 좌파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보라고 불리는 네. 이 쪽에서 이렇게 훌륭한 언론 기관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요새 자주 만났는데 예컨대 한길사 김원호 네. 씨 또는 뭐 최근에 백락정 선생도 좀 뵀는데 만나보면서 이게 그동안에 이 진보 진영에서는 많은 걸 만들어냈구나. 특히 이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업적 마인드로 어떤 매체를 만들고 하는 게 좀 부족하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좌파 진영에는 네. 좌파가 잘못하면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저 같은 기자 네, 네. 조갑재나 정규재 김진 같은 사람은 좀 보기 힘든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갑재 기자 그러면 월간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심층 취재해 오신 분인데요. 지금 이 21대 대선의 전국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대선판의 본질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현대사회를 어떻게 또 구성해 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신 조갑재 기자를 1시간여 동안 여러분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가슴이 설레면서 산다. 이것만큼 건강에 좋은 것도 없을 듯합니다. 자,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그 최종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21대 대선의 마지막 며칠 가슴 설레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